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MIT 동아시아 포럼. 중국과 일본의 자랑이 이어지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한 독일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25년 전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세계가 아직 모르는 진실입니다. 베를린 공대 출신 독일 연방기술연구소 최고 권위자였던 요하네스 클라인 교수. 지금은 MIT에서 산업사와 기술 철학을 가르치는 그가 왜 갑자기 한국을 위해 일어섰을까요? 세계가 모르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클라인입니다. 저는 오늘 MIT 동아시아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베를린 공대 출신인 제게 아시아 기술의 미래는 항상 흥미로운 주제였죠. 포럼장에 들어서자 각국의 석학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식과 자부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왕 교수가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오지 기술은 이제 세계를 선도합니다. 우리의 고속철도는 3만 킬로미터를 넘었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였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과 정밀 가공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두 분 교수님,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삼성 말고 한국이 기여한 것이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을 잘 만들죠.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저는 분단 국가의 재건과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교환 프로그램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그 주에 시작됐어요.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거리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데 한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죠. 청중들은 이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공장 바닥, 희미한 전등 아래 도면을 들여다보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독일인들은 재건을 위해 서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려 했죠. 제가 만난 김 부장은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그 확신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거북선에서 시작해 세계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그곳에는 16세기 조선의 거북선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1592년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기에 만들어졌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나는 거북선이 그저 목조배라고 알고 있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북선의 등은 쇠목과 철판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는 철갑선의 원형이죠. 일본의 침략에 맞서 급히 개발된 이 배는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띄웠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맞아 싸웠습니다. 기술적 우위와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독일은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절박함 속에서 발명했어요.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기술 역사학자로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항상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치구기와 해시계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인 치구기, 정확한 천문 관측 기술. 이것들은 농업국가였던 조선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청중 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역사적 유산이 현대 한국의 기술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거북선의 정신은 현대 한국에도 이어져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독일처럼 국토는 분단됐죠. 하지만 우리는 서유럽의 도움을 받았어요. 반면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997년 겨울, 차가운 서울의 거리가 떠올랐어요. IMF 위기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메달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이런 집단적 희생과 의지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정신은 기술 개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의 항공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입니다. 한때 독일은 조선 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어요. 그건 단순히 인건비 때문 아닌가요?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의 임금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해양 플랜트, 미국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 의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1997년 겨울 부산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제가 만난 용접공 박 씨는 20년 경력의 장인이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가 만든 용접선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박 씨는 저를 소주 한잔 하자며 작은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학교에 보냈죠. 손으로 먹고 살 기술을 배워라며 제게 용접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술이 제 자부심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LNG선, 드릴10 같은 최첨단 선박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이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1997년 IMF 위기 때 대부분의 산업은 무너졌지만 조선업은 달러 기반 산업이라 오히려 성장했죠. 셋째, 기계보다 앞선 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독일의 산업은 정밀한 기계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기술과 의지에 더 무게를 두었어요. 물론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그 기반에는 여전히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조선업 점유율 그래프가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 결과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에서 세계 최고가 됐죠. 저는 스크린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메모리 칩은 대부분 한국산이죠.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뒤처져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선두는 아니에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의 지위는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죠. 저는 1998년 처음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방문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독일은 정밀 기계 설계에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기계를 어떻게 쓸지 먼저 고민했죠. 일례로 ASML의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기술이지만 그 장비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반도체 공정의 미세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97년 당시 최첨단은 250나노미터 공정이었습니다. 지금은 3나노미터까지 발전했죠.
이 발전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한국은 항상 이 경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위기가 지나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을 때 삼성만이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나눴어요. 그곳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클린룸은 외부보다 1만 배 깨끗했고 작업자들은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두뇌입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이 작은 칩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왔는지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분단된 독일과 한국의 지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우리 독일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분단을 경험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됐지만 한국은 아직 분단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며 부흥했지만 한국은 분단된 채로 기적을 이뤘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장면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요. 1988년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무대였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사 독재 체제였다는 겁니다. 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1987년 한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죠. 경제 발전만으로도 기적이라 불릴 수 있지만 한국의 진짜 기적은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GDP 성장과 민주화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보통 급속한 경제 성장은 강력한 독재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이 그 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집단적 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청중 중 젊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집단주의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한국의 집단적 행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개인의 자유에서 비롯된 집단적 연대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의 교육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죠.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저는 1997년 IMF 당시 만났던 중소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김 부장은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책상 서랍에는 항상 아들의 수능 참고서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회사는 망해도 아이의 미래는 망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저녁 늦게까지 김 부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우리는 마지막 희망인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김 부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모의고사에서 서울대 커트라인을 넘었대요. 클라인 박사님, 우리 오늘 이거 끝내고 한잔합시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에게 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임을 깨달았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독일에도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열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세계 각국의 R&D 투자 비율 그래프가 나왔어요.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비결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한국은 사람에 투자했어요. 교육과 연구개발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죠. 저는 2010년 재방문했던 김 부장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3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중견기업의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는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부품을 만들었으니 아들은 칩을 만들어야죠. 김 부장의 아들 영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피곤해 지쳐 돌아오셔도 항상 제 공부를 확인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죠. 아빠, 왜 이렇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석유도 없고 철도 없다. 있는 건 사람뿐이다. 내가 공부해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나라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반도체를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세대를 잇는 기술 혁신의 비밀입니다. 부모의 희생, 자녀의 성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죠. 저는 스크린에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이제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베를린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김치를 즐겨 먹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작년 제 딸 한나의 20번째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나와 친구들은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농담 삼아 물었죠. 왜 독일 음악은 안 듣니? 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독일 음악은 위대하지만 과거예요. 한국 음악은 현재죠. 더 에너지 넘치고 더 세계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문화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유행일 뿐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손녀는 어떤 음악을 듣나요? 나카무라 교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K-팝을 좋아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문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정신이죠. 한국 문화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결과물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제 연구실에는 한글로 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하지만 그 문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구입했죠. 한 한국인 동료가 알려주었어요. 이 글자는 훈민정음이라 불리며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인 이 문자책에는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죠. 스크린에는 1990년대 말 한류가 시작되던 시점에 한국문화산업진흥정책 자료가 나왔어요. IMF 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문화에 투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내다봤죠. 그들은 문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독일의 문화 정책과 한국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전통 예술, 고전 음악, 문학에 대한 지원을 중시했어요. 반면 한국은 대중문화, 디지털 콘텐츠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류죠. 청중 중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이 기술 혁신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K-팝의 성공은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은 이 디지털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활용했죠. 저는 스크린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순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드라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문화의 흐름이죠.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이제는 문화로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요? 첫째,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습니다. 둘째, 교육과 인재에 투자했어요.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이 있었죠.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MIT 로비에는 한국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북선 모형부터 최신 반도체 칩까지 한국의 기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의 이런 성과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혁명을 이루어왔지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MIT 로비로 나오자 사람들이 한국 특별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25년 전 서울의 차가운 공장에서 만났던 그 엔지니어들이 이루어낸 변화,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기술의 역사는 단순한 발명품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진정한 발전은 자원과 규모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창의성과 끈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